5회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재정 정책, 지난 시간에 재정 정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재정 정책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통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재정 정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책이 있다고 했어요. 재정 정책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세금에 관련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정부가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돈을 찍어내는 그런 주체는 중앙은행이고,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정책,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세 번째도 국공채를 조달하는 건데, 국공채를 조달하고 그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그러한 형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요 세 번째를 이제 화폐 증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했지만 얘네들이 일단은 좀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뭐가 됐든 총수요 자체가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총수요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한번 띄고, 총수요가 올라감과 동시에 총수요가 나의 총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총소득이 올라가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가계 소비량도 많아지게 되죠. 자, 가계 소비량이 많아지면 또 Y가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쓰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걸 이제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하기로 했고, 승수 효과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승수 효과 말고 다른 효과도 발생한다고 했죠. 바로 재정 정책이 가장 비판을 받는 구축 효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승수 효과가 벌어지지만 분명 재정 정책은 어떤 효과가 승수 효과만큼 전체적으로 다 이펙트가 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 효과가 100% 미치지 못하고 국민 경제에 100% 미치지 못하고 조금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런 효과를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하기로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얘네들의 이제 좀 각각의 그런 구축 효과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금을 늘리면서 개인들의, 그러니까 프라이빗 세이빙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프라이빗 세이빙이 궁극적으로 Y-T-C니까 얘가 커진다면은 얘 전체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은 궁극적으로 대부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얘는 공급하는 애니까 이 돈이 공급되어야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공급자니까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은 공급 곡선이 이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지난번에 했다시피 이쪽이 이자율 측면이었어요. 이자율.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게 될 거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Y가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구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것과 조금 더 다른 경우의 수였죠. 일단은 정부가 어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을 빌리는 거죠. 국공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했냐면, 일단 전체적인 채권 공급량 자체가 많아지게 돼요. 시장이.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빌려야 되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공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거고, 그럼 그 국공채 시장에서 국공채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자, 국공채 요게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채권 시장도 뭐 당연히 채권 가격과 채권 물량의 차이로 이렇게 채권 시장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얘가 증가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자, 채권 가격이 내려가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채권에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좀 공부했다라면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채권에서는 가격과 이자율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패센스를 하면 무조건 하나는 알고 가야 되고 그거만 하면 이제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이제 그 정부에서 100만 원을 빌리고 싶어요. 100만 원을 이제 채권을 찍는데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채권을 딱 찍었을 때 어떤 약속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년 만기라고 해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90 얼마 정도에 빌려줘. 내가 10년 후에 100만 원으로 갚을게. 이런 소리죠. 그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자율이 5%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뭐라 그래야 되지?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 5%대일 때가 있고 10%대일 때가 있는데 5%대이면 내 수익률이 더 늘어나니까 빌려줘야 되는 원금 자체가 높겠죠. 얘보다는 이자율이 10%로 계속 내 수익률이 쌓이게 되면 원금은 당연히 얘보다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관계는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사용하고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원래 원금 자체가 그래야 얘보다는 얘가 빌려주는 돈 자체는 더 적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 관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ISLM 모델에서 계속 했지만 단기에서 그 파이 익스펙테이션 0이라면 궁극적으로 실질 이자율도 이 명목 이자율이랑 같아질 테니까 그럼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축 효과가 이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에는 이 대부자금 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이 높아져서 투자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가지고 중앙은행이 그 발행한 만큼을 이제 통화량을 찍어내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이라면 밑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또 발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 재정 정책이라고 했어요. 혼합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재정정책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정책들의 그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우의 수, 즉 균형 재정 층수를 맞추면서 세금을 거둔 만큼 그거를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IS가 늘어난 그 자체에 얘가 늘어난 것과 얘가 늘어난 게 동시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전에서 그 사용했던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는 그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C 곱하기 델타 t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한 효과 자체가
궁극적으로 처음 이펙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G랑 T랑 같다라고 놓으면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항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IS가 움직인 그 양 자체가 궁극적으로 델타 Y가 움직인 양만큼은 궁극적으로 여기가 Y0였고 여기가 Y1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Y의 차이는 G가 늘어난 만큼만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A에서 A 다시로 갈 때 궁극적으로 Y는 1-MPC 분의 1 곱하기 델타 G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없을 테니까,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요 얘가 더 효과가 클 거고, 예, 그리고 구축 효과의 크기가 크기 자체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은 IS에서 궁극적으로 이 IS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자율이었죠.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 B 자체가 IS의 곡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축 효과의 크기는 B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둘 다 일단은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A에서 A 다시까지 승수 효과로 커지고 나서 구축 효과로 B로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A에서 A 다시까지 늘어나는 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면 여기 이제 독립지출식이 있단 말이에요. ISLM 균형식에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가 있을 거고 T가 있을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MPC가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러면 얘랑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MPC 더하기 B 곱하기 H K 요거에 델타 G랑 마이너스 MPC 곱하기 델타 T 만큼 A가 이거네. 찾았네. 여기에 여기 효과네. 찾아버렸네. 요거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A 다시에서 B로 간 게 요거일 텐데, 아니 뭐야, 얘는 1일 텐데 얘는 여기서 여기 간 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지금 여기에 더 포함되어야 돼. 됐네. 찾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다르거든, 이게 확실히 다른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좀 헤맸었는데 오늘 명쾌하게 해답을 해냈어요. 다행입니다. 수정해냈어요. 끝. 여기서 수정할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 대정 승수보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재정력 될 효과가 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통화량까지 들린, 쉽게 말해서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권 국공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그걸 사가지고, 중앙은행이 그 국공채를 어떻게 샀냐면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직접 통화를 발행해가지고 한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놀랍겠지만 LM이 있고 IS가 있을 때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이 있으면 IS가 일단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으니까 그와 동시에 그만한 통화량을 늘린 거기 때문에 LM 역시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자율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통화시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LM이 이렇게 하방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여기가 궁극적으로 최종점이 될 텐데,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is와 nf 펑션의 그런 b, h, k 걔네들의 그런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자율은 높아질지 같을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일단은 y는 무조건 늘어나게 되죠. 되게 확장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얘는 지금 재정정책 중에서 구축 효과가 없으니까 이 정책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지난번에. 왜냐하면은 정부랑 중앙은행은 분명 다른 기관이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만의 그런 규율들을 가지고 통화량이라든지 물가라든지 혹은 경제성장 그런 국가 전체의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 특히 이 재정 정책을 쫓아서 무조건 따라하게 되면 이 그런 뭐라 그래야지 중앙은행의 독자성에 대해서 되게 상당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 총재한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계속 돈 찍어내 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GDP가 늘어나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다시 자연 GDP로 줄어들었을 때 시중에 통화량만 많아서 물가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서는 안 좋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재정정책이 여러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재정정책의 그 효과 중에서 각각의 어떤 파트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건데 그 경로 중에서 그 경로에 그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그 재정정책의 그런 유효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학파 간의 견해라고 했죠. 학파 간의 견해 하기 전에 이것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역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세 덩어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보전학파 계열로 보전학파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 세부전 학파가 있고 여기 이제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가 있다면 이때 있었던 논쟁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정부가 그냥 작은 정부로 있어야 되냐 아니면 큰 정부로 있어야 되냐 그런 논의였고 요때 통화주의자 케인즈 학파 간의 논의는 통화정책이 맞냐 아니면 재정정책이 맞냐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장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단기에 예측이 가능한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오늘 할 겁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하는데 통화 정책에서 다룰 거고요. 그거가 효과가 없느냐 있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 논쟁도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통화주의자의 관점은 보전학파의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계승해서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정책을 한다면 통화 정책을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논지고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유효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지였어요. 그렇다면 일단 학파 간의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파 간의 논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케인즈가 있을 거고 케인즈 학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통화주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재정정책의 그런 순서를 한번 보게 되면 G를 늘리면 Y가 늘어나고 Y가 늘어나면서 C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Y가 늘어나는 이러한 승수효과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Y가 줄어들게 되는 정확하게는 MD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다 쓸게요. 자, Y가 늘어나게 되면 MD가 늘어나게 될 거고 I가 늘어나서 I가 줄어들고
y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도 이제 구축 효과의 하나의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위에는 일단 승수 효과 사이즈대로 있다고 했고, 아래에 있는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화폐수요의 소득 민감도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요소가 바로 K가 될 거고요. 여기서 K가 영향을 미칠 거고. 자, 그 다음에 화폐 수요와 이자율 간의 민감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관계를 걸어서 H라고 할 거고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민감도가 여기였고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에 따라,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화폐 수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만 오르더라, 이자율이 많이 오르더라.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H에 관련해서 했었죠. LM 할 때.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가 얼마만큼 민감하냐.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에서 이거는 IS 모형에서 B에 해당되는 요소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K와 H와 B의 크기에 따라서 IS와 LM의 기울기가 결정이 될 거고, 걔네들에 따라서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 혹은 좀 이따 통화정책도 할 건데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일단은 한번 K부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K가 크다. K가 크면 어떻게 되죠? 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요 과정 자체에 일어나는 그 화폐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더 많이 오를 거고 투자가 더 줄어들 거고, 그러면 Y가 더 줄어들 테니까 궁극적으로 K가 크다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구축 효과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쓸까요? K가 크면 구축 효과가 크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크다. 자, 그 다음에 H도 한번 볼게요. H가 크면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내가 화폐 수요를 안 하는 게 H죠.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면 내 그런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에서 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 화폐 수요를 안 하고 금융상품에다 투자할 테니까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가 큰 사람 경우에는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인베스트먼트가 조금만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Y도 조금만 줄어들겠죠. 구축 효과가 작아질 거고, H가 큰 사람은. 자, 그리고 B가 크면 투자가 이자율이 민감하면 당연히 이자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투자를 위한 그런 대출들을 안 할 테니까 구축 효과가 커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을 많이 안 할 테니까 투자의 양이 많이 감소할 거고, 그러면 총소득도 많이 감소할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 개 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케인즈 학파는 구축 효과가 작아야지 재정정책이 유효하다라고 증명을 해낼 테니까 K가 작고 H가 크고 B가 작은 그러한 모형을 상정할 거고, 통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K가 크고 H가 작고 B가 큰 모형을 상정을 하겠죠. 그래야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IS와 LM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B부터 한번 가볼게요. B가 크면 우리가 완만한 곡선이라고 했죠. 아니, B가 크면 완만한 곡선이라고 했죠. 완만한 곡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I가 많이 변해서 Y가 많이 변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Y 좌표가 조금만 변해도 X 좌표가 많이 변하는 거니까 완만한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IS 곡선은 B가 작아야 되니까 그와 반대로 IS 곡선이 가팔라야겠죠. 기본적으로. 반대로 통화주의 학파 같은 경우에는 IS 곡선 자체가 완만할 겁니다. 그래야
B가 큰 모형을 상정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크고 H가 작다면 그러면 LM 곡선이 가파르겠죠. 왜냐하면은 Y가 조금만 변해도 이 이자율이 많이 변한다는 그런 뜻이고 K가 크면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순서에 따라서 얘가 크면 얘가 크고 얘가 클 테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같은 논지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LM 곡선이 가파를 테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요. 그와 반대가 된다. 즉 K가 작고 혹은 H가 크다라면 LM 곡선이 반대로 완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상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진짜 똑같은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똑같은 양의 G가 늘어났다고 칩시다. G가 G0에서 G1까지 늘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만큼 늘어난 게 일단은 그 1-MPC분의 Y죠. 일단 기본적으로 G가 늘어났다는 Y 효과니까. 자, 이 효과를 그대로 여기에서 가져와 볼게요. 얼만큼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A 다시고 여기도 A점이고 여기가 A 다시점이고 궁극적으로 최종점은 B점에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IS 지점만 균형이 있다는 건 생산물 시장에서만 균형이 이뤘다는 거고 지금 이 점은 기존에 존재하는 통화시장에서의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시장의 균형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Y가 줄어들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봅시다. 구축효과의 크기가 지금 누가 더 커요? 이쪽이 훨씬 더 크죠? A 다시에서 B로 가는 게 구축효과라면 궁극적으로 구축효과의 크기 자체가 지금 우측이 훨씬 더 큰 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주의학파가 재정정책은 구축효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말끔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케인작파 같은 경우에는 IS가 가파르고 LM이 완만하고 그래서 구축효과의 크기가 작다라는 하나만 기억하면 얘는 반대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작고 H가 크고 B가 작은 그런 모형을 상상할 거예요. 이쯤 하면 이제 학파간 논의도 끝났고 이제 재정정책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IS LM 평균만 놓고 본 거면 생산물 시장과 통화 시장, 그러니까 화폐 시장 이 두 가지 시장에서만 균형을 봤으니까 노동 시장의 균형까지 살펴보려면 궁극적으로 ADAS 평면을 봐야겠죠. ADAS 평면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맨 왼쪽에 ISL 평면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ADAS 평면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동시장 평면을 그릴 거예요. 노동시장인데 일단은 우리는 명목 임금 평면에서 그려봅시다. 실제 임금으로 그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실질 임금으로 그리지 않냐면 지난번에 AS 그릴 때 내가 실질 임금 평면까지 그려왔는데 왜 지금 계속 명목만 그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목 임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명목 임금 평면을 놓고 노동시장을 분석하면 P가 변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P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일 테니까. 그런데 그 실질임금 시장에서는 P 자체가 내생변수로 들어가 있어서 곡선 자체에서의 움직임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임금으로 표현하면 계속 한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명목임금 평면을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 거시경제학 1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ISL 평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하지만 이자율과 총소득에 관련된 국민소득에 관련된 평면이었고 ADAS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물가와 그다음에 총소득 혹은 실질소득에 관련된 평면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특히 저는 이렇게 명목 임금을 보기로 했으니까 명목 임금과 노동량의 그런 균형으로 보기로 했죠. 자, 일단은 IS 곡선이 있을 거고 LN 곡선이 있을 겁니다. IS 같은 경우에는 G0가 있을 거고요. AD, AS 곡선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원래의 균형, 그 다음에 원래의 균형에서 우리가 YN, 궁극적으로 장기에 완전 보용량이 달성되는 그러한 Y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여 균형이 오랫동안 오랫동안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칩시다. 결정되어 있는 시장에 우리가 충격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지금 변화시키려는 게 뭐죠? G죠? 일단은 어떤 정책이 됐든 간에 G를 늘리는 거니까 G를 늘리는 정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G를 늘리면 IS 곡선을 움직일 거고 AD 곡선을 움직일 거예요. 자, IS 곡선이 당연히 G를 늘리면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요. 지금 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AD 곡선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렸다. Sorry. 조금만 올릴게요. AD 다시로 G1만큼 올라갔겠죠. 자, 우리가 IS 곡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A 다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2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다고 했었죠. 그죠? A에서 A로 A에서 A 다시로 간 게 승수효과. 그 다음에 A 다시에서 A2 다시로 간 게 부축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 전전 그 세계의 모형에서 할 때, 세계의 재원 조달 방법에서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A 다시까지 갈 건데 한번 잘 봐요. 자, A 다시까지 갔어요. A 다시까지 갔을 때의 LM은 P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일단 AD가 오르면 P가 올라가게 되어요. 단기에는 P가 P1까지 올라갈 텐데,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맞지 않는 평면인 거죠.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A점에서 B점으로 간다고 칩시다.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점에서 요 B점에서는 가격이 P1이니까 요 평면에서는 우리가 그릴 수가 그러니까 요 선상에서 있는 평면에서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선을 하나 더 그려줘야 되는 거죠. P가 변했으니까. 그때 지금 P가 올랐죠. 자, A에서 A2-까지 왜 여기서 그러면 A-까지 간 게 아니라 A2-까지 간 거냐?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Y1이라고 하고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Y1까지밖에 못 간 거거든요. Y1 말고 Y2랑 3로 해볼게요. 표현을 좀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그냥 A2-로 가볼까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여기는 Y A2-로 가볼게요. 왜 A2-냐면 궁극적으로 AD 곡선을 우리가 노출할 때 이 생산물 시장과 통화 시장의 균형을 AD 곡선으로 도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A-로 간 거는 지금 보면은 생산물 시장에서만 발생한 일이니까 AD 곡선 전체로 놓고 봐서는 아직 통화 시장에서 균형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다시점까지 가야 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만 이 AD 곡선 전체의 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D 곡선을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을 놓고 보기로 했는데 A-점은 지금 화폐 시장의 균형에서는 지금 달성되지 않은 점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들이고
LN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점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폐 시장은 균형이 아니거든요. A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A 다시 사이즈까지 움직여야 되고 그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P1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LM이 올라가게 되어요. LM이 P1 분의 M0로 올라가게 됐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P가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P가 오르게 되면 분모에 있는 거니까 MS가 이렇게 실제 MS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알 테니까 그래서 이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NM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점이 발생할 거고요. 그죠? 자, P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YP라고 합시다. YP. 그러면은 여기도 YP가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야 단기적으로 지금 재정정책을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실시를 해보니까 지금 IS 곡선이 늘어나면서 승수효과가 발생했는데 통화시장의 균형까지 다시 살펴봐야 되니까 구축효과가 발생했는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좀 이따 여기 노동시장 좀 이따 분석할 텐데 노동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 LM 곡선이 이동하면서 궁극적으로 단기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요 3개의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점까지 이동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예견하는 그런 물가는 P0였어요. 그쵸? 지금 어떠한 충격도 발생하지 않았고 P expectation을 우리가 언제 하기로 했었냐면 YN이 하고 있는 그때의 물가 수준을 예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YN이 이제 자연적인 그런 실업률에 있는 즉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생산량이고, 그때는 되게 장기적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물가를 보통 사람들이 예견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때 요때 지나가는 요 YN에서 지나가는 그 물가를 예견하지 않겠어? 라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학자끼리 그렇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점에서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가격이 P1만큼 올랐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안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예견 물가를 여기까지 P expectation을 P1까지 올릴 수 있어요. 자, P1까지 이제 예견을 해서 여기까지 맞췄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P1이니까 예견 물가를 또 올릴 수 있겠죠. 왜냐? 여기서는 또 새로운 물가가 발생하죠. P2라고. 그렇게 계속 발생할 거고, 그렇게 해서 예견을 계속 맞춰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다시 이 구간에서 P2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이 구간까지 YN이 도달하는 그 구간까지 상승하게 될 거고요. AS 곡선이 그렇게 되면서 C점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때의 물가 역시 C점이 P2고요. LN 곡선도 마찬가지로 P2분의 M0로 올라가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다 갔는데 장기에는 그 물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예견 물가를 계속 맞출 거고, 이 자연 생산률 여 자체는 얼마 안 바뀌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좀 이따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다룰 거지만은 이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그때 맞는 물가까지 사람들이 예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2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냐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재정정책을 함에 따라서 Y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효과, 선수 효과가 크고 구축 효과가 작다라고 주장하면은 케인즈 효과처럼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주장할 거고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나 단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에는 다시 YN까지 해결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가격이 그대로 뛰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단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학파 간의 견해를 따져서 승수 효과가 크고 구축 효과가 작다면 이 재정정책의 효과가 클 거고 반대라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을 거고 이건 통합주의 학파의 주장일 거고요. 견해일 거고요. 그렇게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다시 YN까지 회귀한다는 겁니다. 장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짤막하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관점을 다시 보자면 노동 수요가 있을 거고요. 노동 공급이 있을 건데 노동 수요 같은 경우에는 P 곱하기 MPL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P expectation 하기로 했었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A에서 B점으로 이동한 게 단기 이동이죠. 자, 단기 이동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LD가 P0에서 P1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인데 여기가 이제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LN이라면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에 해당하는 완전 고용량이라면 A에서 B점까지 이동을 할 때 지금 고용량이 늘어나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YN에서 B점, YB까지 YN에서 YB까지 지금 경제가 원래의 그런 장기적인 그런 균형보다 단기에 훨씬 더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물가의 그런 오차들 얘네들이 지금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단기에 고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 생산량이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기에는 궁극적으로 가격이 P2까지 올라가죠. 얘가 P2까지 올라갈 건데 사람들이 예견을 P2까지 올릴 테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에는 노동 공급도 P expectation이 P2에서 해당을 할 테니까 여기서 시점이 해당이 될 거고 다시 YN으로 회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단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왜냐? 장기에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할 거고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다 보면 예측 오차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 완전 예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궁극적으로 다시 자연 실업률에 해당하는 그 완전 고용량에 다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정책을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아까 ADAS 곡선을 그리기 전에 ISLM 곡선을 5개 그렸죠. 그 재정정책의 종류를 3가지 그렸고 그 다음에 학파간이 이겨나면서 2개를 그렸었어요. 거기에 단기적인 효과까지 드러내려면 사실 LM 곡선을 하나 더 띄워줘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왜 거기서 LM 곡선을 하나 띈 걸 안 그려줬냐면 그냥 순수한 재정정책의 효과 자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LM 곡선을 안 띄워드린 거고요. 단기에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균형까지 지켜보긴 해야 되니까 이 LM 곡선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간 걸 그려주긴 해야 돼요. 장기에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5개 이거 그리기 전에 모든 IS, LM 평면에서 IS만 움직였지 LM이 움직인 거 하나도 그린 적이 없어. 그 화폐 증발은 원래 정책 자체가 LM이 증가하는 거니까 내가 LM을 움직인 거지. 한번 봐봐. IS 말고는 LM이 움직인 게 하나도 없다고. 왜 안 그렸냐면 걔네들은 제가 이제 그때 왜 그걸 안 그렸냐면 재정정책의 순수한 효과 자체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순수한 효과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여번은 이제 모든 경제의 균형 모든 시장에서의 균형을 통틀어 봤을 때 그린 거니까 그때는 LM이 단기에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IS, LM만 그릴 건데 단기 효과만 그리겠다라고 하면 LM 올려주는 거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올려줘야 돼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단기에 그린다. A에서 B로 간 게 지금 단기 균형이니까 그려줘야 됩니다. 그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설명의 그런 용이라든지 왜냐하면 그걸 할 때 또 이걸 또 설명하고 여태 와서 또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때 설명 안 했던 거지 단기에 그리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재정정책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각각의 경로, 특히 구축 효과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학파들의 그런 견해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인 여거 다 중요하니까 사실 베이노믹스 2번 매크로이코노믹스를 진행하면서 여거랑 통화정책, 솔직히 여 세 개 그림이랑 통화정책 여 세 개 그림 똑같이 또 그릴 건데 그것만 제대로 익히고 가면 솔직히 70% 이상 성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고 여러 번 반복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일단은 5회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화정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